새벽 4시 박은주는 병원 복도의 딱딱한 의자에서 눈을 떴다. 목이 뻣뻣하고 허리가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남편 재호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벌써 2달째. 하루 종일 병원에서 보내고 밤에는 집에서 몇 시간 눈을 붙이는 게 전부였다. 복도를 오가는 간병인들과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가 단조롭게 울려 퍼졌다. 은주는 손목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세면장에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불과 2달 사이에 얼굴에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에 흰 머리가 부쩍 늘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주치의의 말은 차갑게 들렸다.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월 300만 원 정도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주는 고개만 끄덕였다. 이미 집도 담보로 잡혔고 적금도 모두 깨버렸다. 20년 동안 다니던 보험회사도 남편 간병을 위해 그만둔 상태였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인사팀에서는 경력 단절이라는 차가운 용어로 그녀의 상황을 설명했다. 병실로 돌아와 의식 없이 누워있는 재호의 손을 잡았다. 한때는 건장했던 남편의 손이 이제는 바싹 말라 있었다. 인공호흡기의 단조로운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여보, 일어나야 해. 지민이가 곧 방학인데. 은주는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샀다. 예전 같으면 남편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간단한 식사로 때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집에는 냉장고에 달걀 몇 개와 김치만 남아 있었다. 거실에 혼자 앉아 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다른 집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보였지만 자신의 집만 유독 어둡고 차가웠다. 핸드폰에는 딸 지민이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엄마, 학비 걱정하지 마세요. 장학금 신청했어요. 20살 딸이 벌써 어른스러워져서 엄마를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다음 날 오후 병원 카페에서 간단히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우고 있을 때였다. 최근 들어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입맛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다. 은주야?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김태환이 서 있었다. 대학 동창이자 한때 연인이었던 그였다. 25년 전 문학 동아리에서 만났던 그 청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는 그대로였다. 은주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재회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태환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많이 야위었네. 혹시 아픈 데라도. 아니야, 남편이 입원해서. 은주는 짧게 대답했다.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힘도 없었고 예지연인 앞에서 현재의 처참한 상황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았다. 태환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없었다. 힘들겠다. 나도 몇 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거든.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 간병이라는 게 정말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했다. 태환은 조심스럽게 은주의 상황을 물었고 은주도 조금씩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 나이도 있고 경력 단절도 길고.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혹시 괜찮다면 태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편집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어.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국문과 출신인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은주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희망적인 제안이었다. 월급은 많지 않아.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태환은 미안한 듯 말했다. 하지만 병원 일과 병행할 수 있도록 스케줄은 내가 조정해도 돼. 원고 검토나 교정 작업이 주 업무고 급한 건 아니니까 내 상황에 맞춰서 일하면 돼.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 태환의 제안이
단순한 동정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그녀에게는 작은 희망의 빛이었다. 편집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째. 은주는 조금씩 일상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오전에는 병원에서 재호를 돌보고 오후에는 집에서 원고를 검토했다. 문학 작품을 다루는 일은 대학 시절부터 좋아했던 분야였고 오랜 공백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태화는 약속대로 최대한 배려해줬다. 은주가 병원 일로 연락이 늦어져도 재촉하지 않았고 원고 검토에 필요한 자료들을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은주도 일에 점점 익숙해져 갔다. 무엇보다 다시 경제적 수입이 생긴다는 것이 큰 위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었다. 태환과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고 가끔 옛날 이야기도 나눴다.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만나 2년간 연인으로 지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함께 읽었던 시집들, 교정에서 나눈 문학 토론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던 순수한 눈빛들. 그때 내가 써준 시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어느 날 태환이 말했다. 이혼하고 나서 다시 읽어봤는데 참 순수했던 것 같아. 당신의 눈동자에 비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구절이 특히 인상 깊었어. 은주는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런 유치한 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난 진심이야. 그때 헤어진 걸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태환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유학을 핑계로 널 떠났던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그 말에 은주는 말문이 막혔다. 당시 태환은 미국 유학을 떠났고 장거리 연애를 감당하지 못해 자연스럽게 헤어졌었다. 그 후 은주는 직장에서 만난 재호와 결혼했고 태환도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각자의 길을 걸어온 20여 년의 세월이 있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남편은 아직 병원에 있어. 의식도 없이 누워있다고. 미안해 성급했나 봐. 태환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진짜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더 확실해졌어. 그날 이후 은주는 혼란스러웠다. 병원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재호를 바라보면 죄책감이 밀려왔고 태환과 일할 때는 이상한 설렘을 느꼈다.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결혼한 여자가 그것도 남편이 중환자인 상황에서 다른 남자를 의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도덕한 일인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재호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간혹 손가락이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지만 의사는 그것만으로는 의식 회복의 징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 아니면 평생 이 상태로 살아야 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에 은주는 앞이 캄캄했다. 밤마다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재호가 평생 깨어나지 않는다면 자신은 평생 이렇게 병원과 집을 오가며 살아야 하는 건가? 아직 50대 중반인데 이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인가? 그들은 편집 일을 핑계로 자주 만났다. 커피숍에서, 때로는 조용한 공원에서. 대화는 주로 원고에 관한 것이었지만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지곤 했다. 내 마음이 뭐가 중요해? 은주는 화를 냈다. 하지만 넌 아직 살아있잖아. 내 인생도 소중하다고. 태환의 말은 단호했다. 재호 씨도 내가 행복하기를 원할 거야. 태환의 말은 은주의 마음 깊숙이 박혔다. 그렇다. 자신도 아직 살아있었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인생의 끝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함께 밀려왔다. 한편 딸 지민이는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스스로를 돌보고 있었다. 가끔 집에 올 때마다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는 것 같았지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다. 아마도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출판사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은주는 태환과 함께 근처 작은 술집에 들렀다. 비를 피한다는 핑계였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술집은 조용했다. 중년 부부 몇 명과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은주와 태환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소주를 시켰다.
정말로 후회 안 해. 은주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물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래도 되는 거야? 후회할 게 뭐가 있어. 20년 전에 널 놓친 게 후회지. 태환도 술을 마셨다.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어떤 처지인 줄 알면서. 알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 태환이 은주의 손을 잡았다. 혼자서 다 감당하려고 하는 너를 보면. 태환의 손은 따뜻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던 은주에게는 그 온기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내가 나쁜 여자인 것 같아. 은주가 중얼거렸다. 넌 나쁜 여자가 아니야. 그냥 힘든 상황에 있는 거지. 태환이 은주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누구든 이런 상황이면 혼란스러울 거야. 그날 밤 은주는 태환의 차에서 20년 만에 키스를 나눴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다.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은주는 말이 없었다. 태환도 그녀의 심경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은주의 고민도 깊어졌다. 태환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지만 병원에서 재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특히 간병인이 재호의 몸을 닦아주거나 위치를 바꿔줄 때 한때는 건장했던 남편의 초췌한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났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같은데. 대학생 딸 지민이 방학 때 집에 와서 말했다.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틈틈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딸이 고마웠다. 그래. 은주는 당황했다. 혹시 딸이 자신의 변화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 응, 아빠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뭔가 다른 일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민은 엄마의 노트북 화면에 뜬 원고 파일을 보며 말했다. 편집 일 하시는 거 맞죠? 은주는 딸에게 태환과의 일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개인적인 관계는 숨겼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의식불명인 아버지를 둔 딸에게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돈 걱정은 좀 덜어졌어. 그래서 표정이 밝아 보이나 봐. 은주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민은 영리한 아이였다. 엄마, 혹시 누구 도움 받으신 거 아니에요? 편집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대학 동창이 도움을 줬어. 출판사를 운영하거든. 은주는 반쪽짜리 진실을 말했다. 한편 재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폐렴 합병증이 생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은주는 다시 절망에 빠졌다. 겨우 숨 쉬고 있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 꺼져가는 것 같았다. 수술비가 얼마나 될까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략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 입원비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의사의 말은 현실적이고 냉정했다. 그 금액을 들은 순간 은주는 현실을 직면했다.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다.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터였다. 내가 도와줄게. 태환이 단호히 말했다. 수술비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어. 그들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은주는 재호의 수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태환은 즉시 도움을 제안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 왜? 우리 사이잖아. 태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야. 은주는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돈 때문에 너한테 의존하게 되면 우리 관계가 뭐가 되는 거야. 나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너를 선택한 게 되잖아. 태환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은주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의 자존심과 도덕적 고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조건을 하나 걸게. 수술이 끝나고 재호 씨가 안정되면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 도망치지 말고. 태환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지금 당장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가능성을 열어둬. 은주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남편의 생명과 자신의 미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재호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다. 알겠어. 은주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건 빚이야. 언젠가 갚을게. 빚 같은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무슨 남남이야. 결국 은주는 태환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태환은 다음 날 바로 병원에 수술비를 입금했고 재호의 수술은 일주일 후로 예정되었다. 수술 후 한 달, 재호는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다. 하지만 몸의 절반이 마비된 상태였고 말도 어눌해졌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은주는 감사했다. 의사들도 기적에 가깝다고 말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재호의 손을 잡았다. 남편이 깨어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하지만 재호는 예전의 재호가 아니었다.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자주 울거나 화를 냈다.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은주에게는 새로운 스트레스였다. 또한 은주에게 의존하는 정도도 심해졌다.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불안해했고 계속 은주를 찾았다. 예전보다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그는 자신의 처지를 더욱 절절하게 느끼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부부잖아. 은주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재호가 의식을 회복하면서 태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졌다. 은주는 재호를 돌보느라 출판사 일도 줄였고 태환과 만날 시간도 없었다. 간혹 업무상 연락을 할 때도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다. 은주가 전화로 말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 태환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해. 재호가 퇴원한 후 은주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다.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고 집에서는 재호의 식사와 약물 관리를 해야 했다. 휠체어 생활을 하는 재호를 위해 집 안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화장실도 개조했다. 밤에는 재호가 잠들지 못해 뒤척이는 소리에 은주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때로는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새벽에 갑자기 깨어나 은주를 찾기도 했다. 몇 달이 지나자 은주는 지쳐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늙고 초췌해져 있었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자신만의 시간도 없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딸 지민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빠 요양원에 모시는 건 어때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아빠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은주는 단호했다. 끝까지 내가 돌봐야 해.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재호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의료비는 계속 늘어났다. 물리치료비, 약값, 의료기구 렌탈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4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출판사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수입은 줄어들었다. 태환은 일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은주 스스로 미안한 마음이 컸다. 집안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다. 재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자주 울었고 때로는 엉뚱한 곳에서 화를 내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이야 하며 소리를 지를 때면 은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 어느 날 태환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모습에 은주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잠깐만 시간 내줄 수 있어. 은주는 망설였지만 결국 태환과 함께 근처 공원으로 갔다. 공원의 벤치에 앉아 태환과 마주한 은주는 어색했다. 2달 만에 만나는 자리였다. 많이 힘들어 보여. 태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주는 고갯짓했지만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체중도 많이 빠져서 옷이 헐렁해 보였다. 이렇게 살면 너까지만 가져. 재호 씨한테도 좋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은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너무 자신을 희생하지 마.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지금 너 상태로는 재호 씨를 제대로 돌볼 수도 없을 거야. 태환의 말에 은주는 할 말을 잃었다. 최근 들어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는 재호의 약을 잘못 챙겨줄 뻔했고 지난주에는 물리치료 약속을 깜빡하고 놓치기도 했다. 내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지? 언제든 준비되면 말해.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야. 다만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해.
태환이 은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나.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재호가 힘겹게 숨 쉬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이대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건가? 아직 20년도 더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건가? 새벽 3시 화장실 가려던 재호가 침대에서 떨어졌다. 은주는 깜짝 놀라 일어나 재호를 부축했다. 하지만 재호는 화를 냈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내가 얼마나 불렀는데. 그 순간 은주는 한계를 느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다. 재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다시 입원하게 되었다. 폐렴이 재발했고 면역력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 의사는 이번에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치의의 말은 무겁게 들렸다.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재호를 보며 은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2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다. 좋은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었지만 함께 지민이를 키우며 평범한 행복을 누렸던 시간들이 있었다. 가늘고 힘이 없는 목소리로 재호는 간신히 은주를 불러 말했다. 내가 짐이 되어서 미안해.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재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날 밤 재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은주는 남편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장례를 치른 후 한 달 동안 은주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재호의 옷들을 정리하고 의료기구들을 반납하고 그동안 미뤄둔 집안일들을 하나씩 처리했다. 태환이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여러 생각이 들었다. 재호에 대한 그리움, 그와 함께했던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어느 날 딸 지민이 찾아왔다. 장례식 이후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지민은 놀랐다.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도 엄마가 이렇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그 말에 은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말 재호는 자신이 평생 이렇게 살기를 원했을까? 마지막에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다. 엄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지민이 엄마를 껴안았다.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며칠 후 은주는 태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환아, 나야. 은주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태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미안해, 연락 못했어. 괜찮아, 충분히 이해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게. 정말. 태환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응, 다만 천천히 가자. 내가 준비될 때까지. 물론이야, 얼마든지 기다릴게. 봄이 오면서 은주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했다. 먼저 출판사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동안 밀린 원고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참여했다.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태환은 약속대로 기다려줬다. 억지로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고 업무 외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다만 가끔씩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거나 새로 나온 시집 괜찮던데요. 같은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낼 뿐이었다. 은주는 그런 태환의 배려에 고마워했다. 성급하게 관계를 재개하려 했다면 오히려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는 은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자 은주는 재호에 대한 죄책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었다. 그와의 추억들이 아프기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지민이가 어렸을 때 가족 여행을 갔던 일들, 평범했지만 행복했던 일상들. 재호야, 미안해. 은주는 가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허락해준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 여름이 되자 은주는 태환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업무 겸 커피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태환은 은주를 재촉하지 않았고 은주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가을이 되자 그들은 주말에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책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마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어느 날 은주가 말했다. 재호에 대한 사랑과 너에 대한 마음이 따로 있는 것 같아. 태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각각 다른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말에 은주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재호와의 사랑은 젊은 시절부터 중년까지 함께 해온 동반자적 사랑이었고 태환과의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성숙한 사랑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자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다. 은주는 웨딩드레스 대신 단정한 한복을 입었다. 화려함보다는 소박하고 진정성 있는 의식을 원했기 때문이다. 결혼식 후 신혼여행 대신 두 사람은 조용한 주말을 보냈다. 태환의 작은 서재에서 함께 책을 읽고 함께 요리를 하며 평범한 일상을 나눴다. 그날 밤 은주는 재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인사했다. 여보,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 당신 말대로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있어. 사진 속 재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은주의 선택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은주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며칠 후 태환과 함께 출판사에서 일하던 은주는 문득 웃음이 났다. 뭐가 그렇게 웃겨? 태환이 물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25년 전에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서 결혼하게 될 줄. 태환도 웃었다. 그때 헤어진 것도 지금 다시 만난 것도 운명이었나 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에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었다. 은주는 재호에 대한 사랑과 태환에 대한 사랑을 모두 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었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은주는 몸소 증명하고 있었다. 봄날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두 사람의 책상을 비췄다.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두 번째 봄, 은주는 그 봄을 만끽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